일단 시장의 예상은 뭐 한 3.1% 정도. 요 물가를 지나고 나면 네. 그 뒤에는 베이스 효과가 제일 낮은 거는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가게 되겠죠. 한 3% 중반이나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제가 그리고 있는 이제 그 방향은 어떠냐 하면은 올 연말 정도에 QT를 이제는 좀 감속해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금리를 실제로 뭐 인하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 트럼프 때에도 재선이 달려 있을 때 그 해에 1월 달에 1차 무역 합의 사인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하반기 때에 해빙 무드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다시 대화를 재개한 그 순간은 트럼프 때하고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관세 철폐거든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입니다.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좀 잘 쉬셨나요? 예, 푹 쉬었습니다. 네. 예, 그동안 너무 달려오셔가지고. 네. 예, 요즘 뭐 시장이 좀 어떻게 변곡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자체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는 뭐 랠리를 펼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쯤에서 어떻게 정말 판단 내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또 인플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침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경기 얘기 더불어 가지고서요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긴축이 강하게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물가가 너무나도 예상 대비해 가지고서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거는 정말로 좀 한번 컨트롤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긴축이 강하게 나온 것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니 물가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기저에 우리가 항상 데이터에 제일 중요한 걸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고요. 뭐 내일 이제 오늘 밤이겠죠.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시장의 예상은 뭐 한 3.1% 정도 헤드라인은 그다음에 코어는 한 5% 정도 보는데 우리가 소비자 물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기대를 하는 것이 백악관이나 바이든 쪽에서 뭔가 얘기가 있을 것이냐. 근데 그게 특별히 없으면은 시장 기대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예상치 정도 수준이지 않겠느냐. 요즘 엄청 잘 맞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요 물가를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베이스 효과가 제일 낮은 거는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가게 되겠죠. 한 3% 중반이나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3% 중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예측은 그러니까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3.1에서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하반기에는 다시 이제 연말까지는 뭐 좀 올라갔다가 내년에 다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로 나와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양쪽에서 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좀 아직까지 안심하기엔 이르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전년 동기 대비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베이스 효과를 좀 보는 거는 근원 물가이다. 그래서 근원 물가가 내려가는 그림이 계속해서 좀 더 나올 것이다. 인데 실제로 근원 물가가 피크를 찍었던 거는 작년도에 헤드라인하고는 시기가 좀 달랐었어요.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 9월 달에 찍었던 9월인가요? 걸로 나와서 이제 헤드라인은 6월 달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어는 좀 더 내려갈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집값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에는 일단 그 집값 쪽에 관해 가지고서도 양쪽에 또 의견이 나뉘는데 하나는 전월 대비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또 상승 중이다. 이거 전년 동기 대비로 내려오는 되게 시차가 기니까 일단은 시차가 길어서 내려오는 게 먼저 반영이 돼야 된다. 양쪽이 나뉘는데 저는 일단은 내려오는 걸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주거비 관련 뭐 전년 동기 8%인데 이게 최소한 뭐 5%, 4%까지는 내려오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걸 걱정해도 저는 뭐 되지 않을까여서 그러면은 근원 쪽에서도 좀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나면 그러면은 뭐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높았던 거에서는 한숨을 돌리는 게 첫 번째 단계라 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바가 어떤 것이냐 하면 물가 쪽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이번에 물가가 되게 높았던 거 근데 물가가 어떻게 구성되냐를 나눠보면은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가 좋아서 나오는 수요 요인, 그다음 공급망 교란 같은 뭐 코로나 때의 공급 요인,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심리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는 일정 임계점을 돌파를 해버리면은 그 자체로 두려워서 물가가 계속 훨씬 더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임계점에 대해 가지고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연구들이 많이 됐어요. 네. 정말로 그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네. 한 3% 중반 정도인 것으로 그러니까는 그 작년도 9월 연구된 자료를 보니까는 그게 이제 구글 기준으로 보면 3.55%, 그다음에 그 트위터 기준으로 보면 3.39% 정도가 넘어가면 헤드라인 물가 기준이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물가 관련해 가지고서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예상치가 3% 초반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이번에 물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임계점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좀 주목을 하는 것이 일단 그 여러 요소들 중에서 공급망이 풀려나가니까는 공급 요인이 사라지면서 내려올 것 같지 않던 물가가 내려오는 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악영향이 다시 또 그 아래로 내려오면은 추가로 물가 하락에 기여를 하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네. 그거까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끈적한 인플레는 얼마나 남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전히 물가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로 서서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와 더불어서 그다음 나오는 게 연준 정책에 대한 예상일 텐데 네. 지금에서는 계속해 가지고서 이제 2회 인상에 대해 가지고서도 네. 거의 뭐 가격 반영을 한 40%까지도 해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과연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로 봤었을 때에는 저는 이제 어쨌든 연준이 최근에 제일 숙제로 남았던 것은 그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그 이제 재무부의 일반 계정 잔고를 채워 나가는 거를 좀 도와주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은 지금 굉장히 잘 해냈고 네. 일반 계정 잔고가 거의 이제 제로까지 갔던 것이 지금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쌓였거든요.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네. 그러고 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뭐 좀 더 매파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그래서 연준이 말로써 매파성을 보이는 거는 피크를 지나갔다. 그러니까는 재무부를 도와주는 그 아주 단계에도 빠르게 채워나가야 되는 구간도 지나갔으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도 중요하긴 한데 그 차이가 크질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최종 금리 수준이 얼마냐를 예상하는 것이 항상 한두 개 정도 차이거든요. 지금 시장하고 이제 그 연준하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긴축을 시작해 나갈 때는 그 차이가 되게 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종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차이로 보느냐보다도 얼마나 이걸 길게 그렇죠.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예상이 훨씬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금리를 그래서 진짜 언제쯤 멈추고 내릴 거냐 요 예상 앞에 나오게 될 것이 뭐냐 하면 QT를 줄여 나가는 거를 예전에도 먼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쓰고 있는 여러 이 비전통적인 방법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썼던 그 돈을 풀었다가 조였다가 했던 거, 네. 그 과정을 거의 순서를 똑같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금리 내릴 거냐 전에 와야 될 게 결정이 QT 금액을 줄여 나가는 게 지난번에도 먼저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제가 그리고 있는 이제 그 방향은 어떠냐 하면은 올 연말 정도에 QT를 이제는 좀 감속해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금리를 실제로 뭐 인하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시중에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 하면은 이 그 지금 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가 늘어난 거의 대부분이 영래포 감소에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래포가 초과 유동성이 머물러 있던 건데 그게 지금 벌써 5천억 달러 이상이 한 달 사이에 줄어들었습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시장으로 풀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풀려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QT가 이제 영래포 잔고는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QT도 감속을 하게 되고 6개월 정도 뒤에는 그러고 나서 또 한 반년 정도 뒤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무난하게 이거는 유동성 환경은 계속 해가지고서 완화 쪽으로 점점 흘러가는 그래서 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뭐 무난하게 지금 증시 자체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리포는 QT하고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방향으로 보면.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0.5 정도 줄었으면 1.5쯤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떤 뭐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비슷한 예, 상황입니다. 네. 지표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물가 지표에 지금 집중이 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대 초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고 다음에 좀 올라가다가 내년 정도에 내려올 거다. 네, 그래서 네. 이게 고착화란 단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2%대를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3%대로 어느 정도나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거 그냥 고착화로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우려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좀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2%를 달성을 못해서 그게 2.5다 3이다 여기에 고착화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야 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놔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까지 연준이 요번에 하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 근원 PC 물가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미국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가 근원 PC 물가 대비 1.5에서 1.6% 정도 높았었거든요. 저는 그게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 PC 물가 예상되는 거 과거보다 약간 더 높아지겠죠. 한번 인플레가 이렇게 크게 오고 나면 그렇죠. 내려가는 과정이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1.5, 1.6을 더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그 과정은 우리가 역산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근원 물가도 구성 요소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주거비 관련된 게 될 것이고 나머지가 되겠죠. 근데 나머지도 뭐 굳이 나누자면은 상품 관련된 거랑 서비스 관련된 거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근원 중에서 이제 일단은 뭐 계산하기 편한 거는 근원 PC보다는 CPI가 좀 계산이 편하거든요. 근원 CPI 기준으로 보면 40 한 3, 4% 정도가 주거비가 차지하고요. 나머지 요인들이 그 나머지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한번 해보시면은 본인들만의 기준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의견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는요. 가령 뭐 주거비 관련해서 한 5% 정도 나올 것 같다. 내년 연간으로 상승률이. 그러면은 43%에 대해서 5%,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한 2에서 3%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3%대가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근원 CPI 대비해가지고서 근원 PC는 0.5% 정도 역사적으로 낮거든요. 왜냐하면 주거비 자체가 여기가 비중이 근원 CPI보다 거의 반 정도로 낮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0.5 정도를 빼주고 그러고 나서 기준금리를 하려면 1.5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 뭐 근원 CPI에서 1을 그냥 더해주셔도 되기는 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4% 중간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근데 뭐 각자마다 다르실 수 있죠. 뭐 주거비가 계속 8%일 것이다. 아니면 그보다 5%보다 낮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대 금리가 그렇게까지 오래 유지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연준에서도 점도표를 이제 내놓는 거를 보면은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는 걸로 예상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끈적하게 물가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그래서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금리를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보자. 그러니까는 그 끈적한 수준에 맞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얼마이냐라는 거를 역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결국에는 금리 내려갈 것이다.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런 거죠. 정말 공급망 다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그다음 추가적으로는 심리적인 요인이 그 임계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정말로 그 심리라는 요인이 얼마나 영향 줬는지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롯이 딱 하나 남는 수요 요인만 남았을 때 끈적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본격 파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가에 관련된 그 심리적인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근거는 전혀 없는데 가만히 보면 이 심리가 전에 좀 저금리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장기 채권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은퇴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펀드들이 파는 거 보면 3% 되면 무조건 사더라고요. 요즘 많이 변했어도 3% 후반이나 4% 가면 사실 거의 무조건 사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 심리가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3% 후반. 그런 걸 좀 연결해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심리하고 장기 채권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그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다면 구태여 진짜 5%까지 유지할 이유는 없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초기 그 긴축에 나가던 초기하고는 다르게 연준의 말이 먹히고 있고 그거가 합당하다라고 시장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연준하고 시장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는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이 우리가 소위 말해 계산할 수 있을 만한 수준 내에서 계속해서 채권도 그렇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쭉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헷갈렸던 부분을 많이 정리해 주셨네요. 맞아요. 다음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힘이 약하다는 뭐 여러 번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더 약하고 디플레이션 우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뭐 그렇기도 하고 어제는 보니까 조금 이제 부양책 얘기가 살살 이제 드디어 조금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부동산에 관련된 부양책 얘기도 살살 나오고 뭐 부양책 외에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의견이 항상 좀 과격하게 나오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까지 제로 코로나를 할 줄 몰랐어 하다가 연말에는 갑자기 저렇게 또 갑자기 풀 줄 몰랐어. 에다가 또 올해 들어와서는 중국 정부에서는 5% 내외의 성장률 그 목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리오프닝을 하니까는 5% 중반 아니 5% 후반까지도 성장률이 나오는 것 아니야? 했다가 지금은 그걸 또 내려가면서 사실은 5%도 합의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부양책은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견이 좀 경제 굉장히 대국이기는 한데 그 분석에 있어가지고서는 의견이 나오는 게 항상 좀 과격하게 움직인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약속한 걸 일단은 성장률을 못 지켰거든요. 크게 틀렸죠. 제로 코로나를 강하게 하면서. 근데 올해는 좀 그거를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하도록 5% 내외라는 걸로 낮춰놨죠. 많이 낮춰놓고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2년 연속으로 그 낮췄는데도 틀리는 건 굉장한 부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전망이 위협받을 수준이 되면 부양책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성장률이 그거를 좀 많이 넘어설 걸로 생각이 되면 본인들도 조절을 좀 하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부양책을 얼마의 강도로 쓸 거냐 말 거냐를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5% 초중반 사이로 해가지고서 중국은 뭐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 중국의 뭐 경제 상황들을 다 뭉뚱그려 봤을 때 그 정도를 그냥 베이스로 놓고서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안 좋게도 보지 말고서 중국은 그 정도로 놓고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추가적으로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관련된 사정들이 그 전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에보다 좀 줄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제 미국에서 통화 정책은 미국이 쓰는 게 너무 중요해졌었고 그 다음에는 현실의 뭐 정치나 이런 역학 관계에 있어가지고서는 미중이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유럽에서 전쟁 터진 게 훨씬 크게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향력이 말씀해주신 대로 아무래도 조금 최근에는 감소를 한 게 보이고 그리고 중국 자체도 이제 뭐
그런 큰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은 안정화 단계를 밟고 싶다라는 네. 것이 첫째이지 않느냐인데 그래도 저는 하반기엔 좀 기대를 하는 것은 네. 미중 간의 이런 이제 무역 분쟁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트럼프 때도 보게 되면은 본인의 재선이 달려 있을 때 트럼프 재선이 있던 그 해에 1월 달에 1차 무역 합의 사인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하반기 때에 굉장히 처음엔 싸우다가 하반기 때부터는 해빙 무드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다시 대화를 재개한 그 순간은 트럼프 때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블링컨이나 아니면 재무장관이 뭐 5년 만에 뭐 4년, 5년 만에 방문해 이런 얘기들을 네.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트럼프 때에도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했다라는 게 미국 대통령 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헤빙 모드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인데 그랬을 때 중국이 이번에 만나면서 첫 번째로 얘기를 했던 게 글로벌 타임즈에 나온 거 보면은 결국은 관세 철폐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직 다 남아 있잖아요. 그대로 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관세 철폐에는 좀 기대를 예. 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예. 고유 관세가 없어지니까. 예,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예. 수입 물가 안정이 되니까는요. 근데 이 정책은 바이든이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 견제를 하는데 그런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단이 훨씬 더 네. 장기적이고 근본적이고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가령 뭐 공급망 재편 같은 것들이요. 네. 이게 맞는 거지. 그렇게 뭐 이제 대놓고 그냥 관세만 때려서는 우리도 피해를 입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하기에 너무 좋은 저는 그리고 철폐할 수 있다. 보거든요. 예, 예. 네. 아니면 뭐 낮춘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관세를 만일에 뭐 어쨌거나 정치적인 거라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걸 낮추게 되면 이거는 확실히 빅뉴스고 굿뉴스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이제 PC 물가 기준으로 해서 예. 봤을 때요. 0.23% 정도의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그래요? 요인이 완전히 되게 다 됩니다. 없애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3%, 2% 이렇게 과연 정말로 그 물가 목표까지 낮출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 물가가 8%, 9% 나올 때는 0.2, 0.3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크죠. 2%나 예, 3%냐 예. 얘기할 때는 이게 크게 될 예, 예, 거라는 예, 거죠. 네. 네. 그러네요. 우리가 잊고 있던 그 고율 관세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예. 네, 중국 그러네요. 얘기 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표님께서는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 항상 잘 짚어주셨는데 이제 CPI 발표되고 나면은 금융권 시작으로 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들 많이 이루어질 텐데 실적 관련돼서는 관전 포인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실적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허들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 정도로 보고 네. 있는데 허들이 굉장히 낮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를 비트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보다 나은 실적 내기에는 용이한 환경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21년도 4분기부터 해가지고서 네. 향후 전망 이제 그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느냐 기업들이요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 비율에서 부정적 비율이 굉장히 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번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는 긍정적 비중이 과거 5년 평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던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에 이게 확 긍정적으로 한번 높아졌던 때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10년 평균 대비 높고요. 5년 평균 대비 수준 정도로의 긍정성으로 가이던스 제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더 부정적일 거야라는 얘기를 지난 1년 넘게 해왔다면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기서 긍정적으로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상치 자체는 지금 허들이 낮아져 있으니 사실 이 둘을 조합을 해보면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마음은 편해지는 거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뭐 자꾸 불만들이 그거잖아요. 눈높이를 낮췄으니 좀 더 잘 나오는 거 아니냐인데 네. 그 눈높이를 낮춰서 그거를 좀 더 잘 나오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인데 그것 대비 좀 잘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작년 4분기, 올해 1, 2분기까지거든요. 올해 3분기부터는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놔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증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증익 구간에 다음 분기엔 들어가게 되는데 그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는 정도로만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너무 실적 가지고서 안 좋은데 억지로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 실제로 이제는 증익으로 가고 있구나로 얘기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 허들이 낮다라는 게 장점은 뭐냐면은요 또 지금 미래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올라가는 효과가 실제로 올해 예상치를 올려가지고 올라가는 게 있을 거, 이제 그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통 다음 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네. 다음 해가 되게 높아서 올해 그냥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올해 게 줄어들고 내년 거 비중이 높아져서 올라가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를 미국의 실적을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지금 한 10% 초반 정도 증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오면서 12개월 그 미래 순이익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실적 가정치를 무리하게 올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그 시장은 항상 기대치하고 실제잖아요. 기대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안한 거고요. 나중에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기대치가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면 정말 좋아도 그 기대치를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네. 지금 절대값으로 보면 4, 4분기에서 1, 4분기가 더 아래에 있고 2, 4분기가 더 아래에 있고 3, 3분기는 이제 2분기보다는 위에 있는 건가요? 실적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로 되는 거죠. 스마일 형태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얘기는 2분기에 너무 밑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니까 네.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낮춰놓은 걸로 예. 지금 내려놓은 거니까 그런 얘기가 있겠네요. 네.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상반기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AI 테마로 좀 네. 많이 오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지는 실제로 AI 중심으로 돈을 그렇게 벌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들어서는 이 부분은 네네. 뭐 계속 잘 가면 나오는 얘기겠지만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일단은 AI가 왜 그렇게 뜨거웠을까 네. 갑자기라고 해보면은 네. 실제로 이익을 주요 기업이 내면서가 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만약에 테마였으면은 작년 말에 챗GPT가 나오고 올 초 랠리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네. 1분기 실적이 나와 보니까는 그런 관련 기업들 실적이 그와 관련해 네. 좋았던 거죠. 네, 엄청 좋은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번에 2분기 가이던스도 좀 높여놨는데 네. 과연 그게 충족이 될 것이냐인데 일단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뭐 무난하게 충족이 되지 네.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이슈 자체가 뭐 단기간에 끝날 이슈들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를 하는 것이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최근에 뭐 나스닥에서도 나스닥 100 지수에서 특별 리밸런싱을 해야 될 정도로 뭔가 좀 비중이 깨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비중을 50% 기준의 이상이었는데 이걸 40%대로 줄이는 거니까 정확하게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리밸런싱 하면? 4.5% 이상 차지하는 종목들을 합산해가지고서요. 그 합산이 48%를 넘어가게 되면 네. 그러면 이 비중을 조절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원래는 4.5% 넘는 종목에 테슬라가 못 들어갔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기존 종목들은 합산해서 48이 안 넘었는데 신규로 4.5가 넘는 게 들어오니까 48을 바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리밸런싱의 그 물량 효과가 생각보단 적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과거 사례가 있어요. 2011년도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어 가지고서 리밸런싱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대비해 가지고서 지금 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특별 리밸런싱의 효과는 더 적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당시에는 그러면 리밸런싱 있었을 때 어땠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향후 2주 수익률 분석을 했었을 때에 거기서 이로 인해 가지고서 비중이 줄어드는 기업하고 늘어나는 기업을 나눠 가지고서 봤을 때 이 특별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비중이 줄어드는 기업이 그래도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플러스 0. 몇 %가 났었고요. 늘어나는 기업들은 플러스 3%대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주식에서 수급적인 요인은 언제든지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는 지나가는 이슈고 근데 묘한 중요하다고 이슈죠. 봅니다. 사실은 리밸런싱이 돼서 좀 줄어든다는 회사들이 결국은 그동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하여간 그런 이슈가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